다양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입니다. 자, 오늘의 정답. 벌써 알려드리면 문자 안 보내시는데 큰일 났네요. 오늘의 정답 넷플릭스였죠. 코로나19의 최고의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국내 유료 가입자가 330만 명을 돌파했고요. 3분기 넷플릭스 글로벌 신규 가입자가 220만 명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정말 이 디지털 기술이 문화산업과 접목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디즈니와 넷플릭스 디지털 혁신의 비밀을 담은 책 DX 코드의 저자 강정우 작가 오늘 함께 할게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퀴즈가 넷플릭스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고 계신데 6881님 넷플릭스 제발 저 뽑아주세요. 3504님 넷플릭스 또 4567님 넷플릭스가 있어서 TV를 잘 안 보게 돼요. 스마트 TV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요. 코로나 얼른 물러가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뷰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책 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가님. 네. DX가 뭐예요? 원래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실 그 X라는 것이 디지털 기술로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하면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으로 네. 해외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많이 썼던 용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그렇죠. 세상을 바꾸고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보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군요. 맞습니다. 기업의 혁신이라는 건 사실은 정말 역사가 깊죠. 그렇죠. 혁신의 방법도 다양하고 도구도 정말 다양한데 시대에 따라 다르고요. 맞죠.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도구로 활용해서 기업이 일하는 방식, 제품, 서비스, 돈 버는 방식까지 광폭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러면 이 책에 예를 든 기업이 이제 넷플릭스하고 디즈니잖아요. 네네. 이 두 가지 기업을 갖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많이 세상을 바꾸는지를 이제 말씀을 책으로 하시게 된 건데 네네. 특별히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으세요? 사실은 저는 그동안 이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다음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 부분에 이제 디지털 혁신을 연구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긴 것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고객들이나 파트너사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구글, 테슬라,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은 애초에 디지털로 뭔가를 혁신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목표로 그렇죠. 태어난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 자체가 기술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 위주로 디지털 기술의 뭐 화려함이나 변화의 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하고 있고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이전에 탄생한 전통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라디오 방송국도 완전 전통 중에 전통 기업인데 그렇죠. 저희도 이제 디지털 기술을 쓰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런 전통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디지털 혁신은 정말 무섭고 맞아요. 생소한 주제예요. 맞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과제인데 그런 것들이 특히 기업에 있는 경영자나 실무자들한테 부담으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살갑게 잘 안 다가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면에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뭐 영화, 만화 이런 사업들은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전통 사업자 중에 디지털 혁신 전장에서 맞붙은 회사 누굴까 찾다 보니 넷플릭스와 디즈니 두 회사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들은 처음부터 디지털 혁신으로 나온 회사고 그렇죠. 전통적인 회사들이 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 어떻게 영역을 넓혀가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고 사실 거기에 관심 갖는 전통 기업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대하면요. 절대 다수죠. 저희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올해거든요. 네. 그전에는 저 이렇게 찍어바르고 안 나왔어요. 네. 지금은 뭐라도 바르고 나와야겠더라고요. 고객들이 원하죠. 예, 사실 그게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이슈인 것 같아요. 그 많은 전통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맞아요. 고객들은 이미 원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렇군요. 예, 그게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정말 다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는데 사실은 저는 디즈니는 당연히 전통 기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넷플릭스는 저는 당연히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디지털을 기반으로 했지만 굉장히 얕은 수준이었죠. 이 회사가 23년 전에 처음 생겼을 때 23년이나 됐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예. 그래도 닷컴 버블 중에 살아남았던 미국의 스타트업이었는데 이 경쟁 대상은 블록버스터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익히 알던 DVD 대여 이제 스토어를 타겟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당연히 스트리밍 사업은 아니었고 고객이 인터넷으로 그냥 DVD를 배송해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서 배송해 줬던 그래요. 아주 얕은 수준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했던 사업이었어요. 그냥 인터넷망으로 주문받아서 보내준 거였군요. 웹사이트가 하나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네. 그랬는데 이 기업이 지금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완전히 탈바꿈한 거네요. 네. 영화를 송출하는 방식도 바뀌었고 또 하나는 고객의 취향을 읽어내고 네. 영화라는 콘텐츠 하나를 방대하게 분석해서 그 취향에 적합한 영화를 제시하고 또한 영화 내에서도 한 4,000에서 5,000개 정도의 영화 프레임을 뽑아내요. 그래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같은 영화라도 고객마다 서로 다른 이미지를 제시해서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낚시질을 한다 그럴까요? 또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인지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 머릿속에 영화를 한 몇 개 장르 정도 분류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네, 공포. 공포, 네. 드라마, 오락, 코미디. 다큐멘터리. 네. 열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요. 그 정도죠? 네. 근데 사실은 넷플릭스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77,000개의 장르를 분류하고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 장르가요? 네, 맞습니다. 코미디, 영화, 코미디, 멜로, 그다음에 또 드라마, 가족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톤, 화면의 밝기, 세상에. 주인공의 유명한 정도, 그리고 이야기의 완결도 이런 형태로 계속 가지를 치면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선택의 포인트가 되는 것들 다 데이터화했어요.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사람이 이걸 분류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아주 훌륭한 컨텐츠 디렉터가 이건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이렇게 미루고 가. 그럼 대박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건 확장성이 없죠. 그렇죠. 그분이 떠나시고 나면 더 이상 그거는 돌아가지 않는 공허한 그런 역량 같은 건데 네. 그것을 과학화하고 체계화했다라는 것이 넷플릭스가 이루는 디지털 혁신이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77,000개의 영화 장르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게 그 디지털 혁신이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소비자들로 하여금 어머 촉촉해네? 내가 이 배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죠. 내가 이 네. 장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책에 보면 그렇게 쓰셨어요. 넷플릭스는 소우주다. 네. 다양한 개인의 선호와 관심이 무리어 이루어 별이 되고 네. 그 별은 다시 분화되거나 다른 별과 합쳐진다. 네. 이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하나의 넷플릭스가 아니라 3,300만 개의 버전으로 돌아가요. 네, 거의 개인화가 거의 이루어진 수준이죠. 지금 한 1억 7천만 명 정도 유료가 입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하게 무리를 이뤄서 3,300만 개의 서로 다른 버전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인종도 상관없고 그렇죠. 국가도 상관없는 상관없죠. 거잖아요. 저기 네. 아프리카의 누군가가 저하고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면 같은 카테고리가 뜨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어떤 영화를 그동안 높은 별평점을 주었느냐. 그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선호를 분류를 해내기 시작을 하죠.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오면 만난다는 얘기를 넷플릭스가 증명한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저도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지만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됐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 넷플릭스의 대표가 그 수학 전공 컴퓨터 과학 네. 석사 출신이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넷플릭스의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디지털 혁신으로 이뤄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한테 더 이상 표준적이고 일반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규모를 창출한 예전의 시대의 사업 방식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객의 선호를 개별적인 고객이 선호를 읽어내고 거기에 맞춤화된 뭔가의 콘텐츠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비용 자체를 디지털 기술로 급격하게 떨어뜨린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고객한테는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힘. 사실 이게 넷플릭스가 이뤄낸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원들한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한 거예요. 네. 넷플릭스의 데이터 과학 문화는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 슬로건이 하나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항상 데이터에 목마르다. 본인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다음 일을 진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해요. 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시작을 하면 직원들은 오히려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그것이 꼭 직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것들이 선순환을 이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혁신 이러면 기술하고 데이터가 사람을 다 대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근데 넷플릭스는 그 반대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직원들한테 더 자유와 책임 그다음에 의사결정 권한 이런 것들 더 부여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책의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항상 고객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네. 의사결정 권한을 조직 깊숙이 가져가서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고 네. 데이터를 가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굉장히 저도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디지털 혁신을 하는 회사라고 해서 뭐 무슨 새로운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네, 그렇죠. 새로울지라도 네, 고객을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사업 목적상 가장 중요하게 쫓아야 될 목적이 뭐냐. 예를 들면 넷플릭스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별평점을 높게 받는다. 영화를 주셔. 두 번째는 일주일에 고객 한 명당 최소 15시간 이상씩 머무르게 한다.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지키면 사업이 자동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어놨어요. 시스템. 그러니까 그 그렇죠. 목표가 굉장히 가시적이고. 굉장히 가시적이고 분명하죠. 측정 가능하고. 와. 예. 그렇다면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일하는 방식에서 그렇죠. 많은 것들이 풀리게 되죠. 본질에 집중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넷플릭스 얘기만 해서 디즈니 얘기도 해야죠. 사실은 디즈니는 굉장히 오래된 네. 전통 산업인데 네. 디즈니가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했어요? 사실은 디즈니라는 회사의 사업의 소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동의 스토리텔링이에요. 예, 근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수의 작가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산물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한테 복제 가능하게 널리 보급을 해야 인기를 끌고 흥행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들의 상상의 이야기들을 실물로 구현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920년도부터 시작한 디즈니는 테마파크에도 로봇을 넣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스토리텔링 머신이라는 걸 요즘 개발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 머신. 네, 말 그대로 기계가 인공지능이 훌륭한 스토리를 선별을 해내고 예, 그것을 들려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웹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흔히들 웹상의 많은 이야기들에는 사실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이런 태그가 붙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스토리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습득을 하게 되면 공감을 얻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계가 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그 테마파크 이야기도 네.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개인화된 맞춤형 놀이 경험에 관한 고객의 기대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실물감 있는 반응으로 충족될 때 네. 당연히 고객은 좋다. 네, 그러니까 네.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네. 그 놀이공원도 내 기대와 나에게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 매직 밴드라고 하는 IoT 기술을 사용해요. 예, 놀이공원에 유료로 입장하는 고객들한테 매직 밴드를 채워놓으면 네. IoT 기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떤 여정을 택하는지 최적화된 동선을 짜주는 것도 있고 그러한 정보들이 디즈니 테마파크에 있는 서비스 직원들한테도 동시에 실시간 전송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디즈니 테마파크에는 레스토랑도 있고 또 호텔도 있잖아요. 네. 여정에 맞는 여러 가지들을 계속 제한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고객들은 단골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단골 놀이공원 어떤 공원에 가가지고 익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감동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한테 개인화 그다음에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창작물을 또 로봇으로 구현했을 때 그로부터 사람들의 공감을 끌어내는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들이 저는 아주 전통 매체인 라디오를 만드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와닿는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책이 좋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책 신청해 주고 계신데 3397님 책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567님은 인간의 고유 영역인 상상력이 AI로 대체된다니 무섭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근데 상상력이 대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상상력이라는 기본적인 상상력에 기반해서 훌륭하게 풀어놨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그렇죠. 기계가 학습하는 거죠. 그 기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가장 비과학적인 것처럼 보이는 영역을 과학화해서 그 목적지가 결국 사업과 소비자의 경험의 글로벌 확장성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개개인의 취향은 비과학적인데 그렇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DB를 쌓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상상력을 AI가 대체하는 건 대체하는 아니에요. 건 아니죠. 네.
3352님은 저도 깜짝 놀란 적 있어요. 아들이 앱을 깔아주면 영화를 보라는 거예요. 몇 편을 골라봤는데 어느 날 고객님의 취향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관련 영화 드라마가 뜨는 거예요. 그때는 지가 뭘 한다고 했는데 이랬더니 세상에 이런 것 때문이었군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5209님은 넷플릭스 대중교통에서 시청 50% 이상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네. 1861님은 강 작가님 책 좋아해서 디즈니와 넷플릭스의 디지털 혁신의 비밀 꼭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오늘 아주 새로운 영역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전통 사업에서 시도해야 되고 생존이잖아요. 네네네. 꼭 유념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기술을 보는 안목. 예. 그게 뭐예요? 먼저 말씀드리면 디즈니의 밥 아이거 회장은 직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술과 친구가 되라고. 그게 이제 사업을 혁신하는 길이다. 예, 원래부터 이제 감동의 스토리텔링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새로운 기술을 차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네.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정말 우리한테 많이 유행처럼 다가오는데 디즈니와 넷플릭스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본인들이 풀려고 하는 사업의 문제에 기술을 옷을 최적화해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범용적인 기술을 쓴 것이 아니고 자신의 비즈니스의 문제에 맞게 예를 들면 별평점을 5개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굉장히 송곳같이 예리하게 기술을 다 가다듬고 네. 그것들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려면 자신의 비즈니스의 문제에 맞는 기술이 뭔지 안목이 필요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즘 유행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보니까 소위 테크놀로지 쇼핑이라는 문화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실은 대답 못하는 챗봇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엉뚱한 소리하고. 네, 다 기업들이 아직 안목 없이 그냥 따라가는. 막 사귄 친구예요. 네. 그렇군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썼던 생산성 혁신 도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가 풀려는 사업 문제랑 무차별하게 플러그인을 다 적용됐던 거예요. 예, 비즈니스 차별점 없이 지금 데이터가 들어간 기술들은 사업 담당자가 문제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IT 담당자, 좌뇌, 창의적인 문제 정의자, 사업 담당자가 좌뇌, 우뇌 잘 협업해야만 네. 디지털 혁신은 전통 기업에서 가능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이 이 책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경계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기술 만능주의 또는 기술 우선주의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유의해야 할 점을 다 맥락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같은 말. 그러니까 예.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회사에서 잘 선택해서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X코드의 강정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